마지막 3프로 미국 투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하세요. 조선의 약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의 김선아 애널리스트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새 더 바쁘시죠? 연말 오면은 또 이제 11월에 엄청난 큰 이벤트들이 막 있고 해가지고 연말이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께 가장 이슈가 많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랑 괴리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들이 또 많으시니까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 전반적인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장이 다 좋아요. 그 가운데 제약, 바이오텍 쪽에 있어서의 분위기도 어떻게 괜찮나요, 주가가? 네, 사실 국내 제약은 제약 바이오는 둘 다 그다지 한 9월, 10월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이 되면은 항상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 수익률 이렇게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올랐고 올릭스 이런 경우도 5배 이상 올랐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었기 때문에 이 좀 빨리 한 10월쯤에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부터 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적인 예로 봤었을 때도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좀 봐주시게 되면은 이 네. 자료 보여주시죠. 네. 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가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금리 인하가 계속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그다음에 나스닥 바이오텍의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7%로 빠졌는데 네. 나스닥은 그때 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괴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도 또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바이오텍이나 제약사에 투자를 하는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가 워낙 좋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었죠. 근데 요즘에는 다시 좀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좀 제약사 쪽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제약사? 네, 제약사 쪽 국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네. 국내 같은 물론 해외도 그렇긴 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어제 밤 사이에 있었던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용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미국향 제네릭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약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중도 높은 회사들이 있고요. 거기에서의 분명하게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뭐 이제 제네릭 의약품 이런 쪽에만 그 분명하게 관세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요거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발표에 맞춰서 실적 좋은 애들 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좋게 나오면 주가도 좋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사는 그런 쪽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뭔가 기대감을 갖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 네. 미국도 좀 그런 게 있나요? 네, 미국이 훨씬 더 강하다고 강해요? 보고 있고요. 예, 국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번 금리 인하가 좀 추가적인 투자 심리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긴 하겠죠. 네네, 분명히 있고요. 저희 하우스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저희 그 기준이 되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기준이 되는데, 저희 이제, 포캐스팅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FOMC는 매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시계를 넓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네. 그런데 오늘 당장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도 올랐다. 그럼 오늘 조정받으면 여전히 또 기회는 열려 있다. 네, 계속 조정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는 면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섹터에 있어서 요새 이슈가 많고 좀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에 좀 관심이 좀 덜한데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포트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면 진짜 알짜배기로 모아갈 만한 기업들을 지금 골라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있었던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국내 기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켜보고 있었던 기업 중에 정말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내지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분명히 호재인데도 당장 안 움직였죠. 네, 그리고 세론이 되게 세게 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궁금하다. 어떤 기업이요? 제가 세론이 좀 크게 왔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는 네. 이제 ST팜이랑 그 다음에 D&D 파마텍이었었습니다. D&D 파마텍이 김선아 의원이 봤을 때 별반 크게 펀더멘탈 변화가 없는데 네. 갑자기 세론이 왔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아무래도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9월 16일이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메세라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주에 그때가 9월 16일인데 바로 그 주 9월 22일에 그 메세라가 파이자 인수가 됐어요. 근데 D&D 파마텍이 그 메세라랑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구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게 되는 플랫폼을 메세라한테 기술 이전을 한 건데 네. 이제 그 메세라가 파이자한테 인수가 되면서 당연히 D&D 파마텍한테는 호재죠.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너무 빅 이벤트가 일어나서 그런가 봐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만의 어떤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맞춰서는 이렇게까지 세론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벤트를 좀 염두를 해두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좀 주가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어제는 좀 예상과는 다르게 무상증자와 관련된 공시가 떠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에 대한 기준을 좀 한번 세워볼 때 지금 자료에 보면은 업계 동향을 가지고 오신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기술 이전과 M&A 동향을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지금 화면을 좀 봐주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항상 분기마다 찾아보는 자료입니다. 이게 JP모건 바이오 파마라고 하는 그 자료고 이거를 이제 거의 분기 끝날 때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R&D 파트너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분기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모달리티별로 이제 계약 규모를 나눠놓은 겁니다. 모달리티가 뭐냐면 저희 그 제약 바이오 기술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술마다 작동하는 원리가 되게 달라요. 근데 그 작동하는 원리의 가장 큰 개념을 그냥 모달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이레놀 같은 거는 뭐 스몰 몰레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분자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뭐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항체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의약품 내지 그냥 이제 안티바디, 항체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모달리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항체나 DNA, RNA 이런 쪽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 화합물 쪽에서는 다소 좀 약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화합물 쪽에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화합물을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항암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도 그 트렌드를 타요. 트렌드를 탄다. 예, 확실히 트렌드를 좀 타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정 비만 치료제가 한참 핫했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펩타이드계 약물들 예, 그런 쪽이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게 어떻게 나눠서 보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바이올로직스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짙은 파란색 쪽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올해 1Q, 2Q 때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023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이제 암젠과 에브비라고 하는 그 빅파마가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 쪽의 기술을 인수를 했는데 그 네. 사이즈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나타났었고 전반적으로는 좀 약했었어요. 네, 4Q부터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분기별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유의미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경향 그 느낌이 오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R&D가 확실히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어 하시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기술 이전이나 R&D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시고 이런 쪽의 흐름을 좀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또 화두이기도 하고 M&A, 뭐 융합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인데 제약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M&A는 과거에도 왕왕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M&A의 융합의 트렌드는 AI인데 미국의 지금 제약사도 M&A를 할 때 과거와 달리 AI를 접목한 M&A의 뭐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참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기술 이전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M&A도 마찬가지죠. 뭔가 가진 에셋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사가는 건데 우선 AI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 제한이 많죠. 이게 그 의료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한국인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한국인과 서양인의 유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지어 서양인 안에서도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유전자적인 차이에 의해서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통계 데이터는 정말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그 통계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냥 외계인이다 싶을 정도로 달라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임상 1상을 하고 서양인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약효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덜어 있었어요, 올해.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AI 기반으로 수출을 하려면 서양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서양인 데이터로 만들어진 어떤 AI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한이 온다고요? 예, 제한이 따를 수가 제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우리가 여기 영역 안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반으로 어떤 뜻 신약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 기반으로 한국 사람들 데이터 기반으로 신약을 만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양인한테도 워킹을 하는지를 좀 컨펌을 하면 그때부터는 기술 이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호주나 미국 쪽에 임상 1상을 하는 쪽을 저는 좀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는 그런 기업들.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AI 관련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바이오 기업들은 그 연구에 대한 시간을 확 줄여주게 되니까 네네, 그렇죠. 뭔가 더 활발해지는. 근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뭐 기업들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나요? 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네, 뭐 이제 그냥 컴퓨터 여러 대 갖다 놓고 하면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성장한 바이오텍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텍들이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이제 커버를 하지는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프로티나라고 하는 회사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뭐 없었던 기술은 아니에요. 없었던 기술은 아니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냈죠. 네, 이루어냈고 그다음에 이런 협업을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서 이 협업을 요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우리 몸에 약물이 작동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약물이 우리 몸은 단백질로 거의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하게 결합을 하는 것을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을 했는데 요즘에는 단백질을 추출을 해내고 이거를 결정화시켜서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3D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인간처럼. 예, 그 계산값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기술이긴 해요. 근데 정확도, 예, 정확도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 좀 트렌드라기보다는 트렌드를 넘어서서 네. 실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제약사들 뭐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뭐 일라일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런 기술들을 대부분 다 차용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차용을 상황인 거죠? 하고요. 예, 의뢰를 해서 하다가 괜찮으면 뭐 인수 같은 것도 네네. 당연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또 그러니까 지금은 AI에 붙어야 뭔가 다 가니까 나중에 그 레이스에 있어서 치고 나가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에 따른 그게 이제 연구 결과 상품화, 그게 매출 이렇게 이어지는 기업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뭔가 힌트가 될 만한 행보 혹시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명확하게 막 그걸 집중해서 이야기하거나 시장에서 그걸 의미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군요. 네, 일단은 네. 그렇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이제 데이터 단으로 시작을 한 회사가 계속 그것만으로 먹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약을 만들어내고 네. 그 신약을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수익화를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약간 외주 주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을 할 만큼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팔고 그걸 가지고 어떤 매출을 내고 이제 사업을 이어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회사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그걸 기반으로 하고 신약을 실제 만들어내고 그게 정말 이제 임상 적어도 1상 단계에서 약효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 회사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지를 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참 얘기를 이렇게 딱 듣다 보다 네. 진짜 이 제약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사람들 신이죠, 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는 거와 똑같은 고통인 것 어떤 같고. 것들을 만드니까. 근데 최근에 이 트렌드가 비만 쪽에 완전히 포커스돼 있지 않아요? 네, 아주 여전히.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계속 기승전 비만. 저희 주변에서도 이제 비만 약효가 연말되니까 속속 와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비만도 M&A를 계속합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거고요. 네, 제가 자료를 항상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최근에 비만 당뇨와 관련된 있는 R&D 파트너십과 네. 실제 약물이 이제 기술 이전된 걸 보시게 되면은 2023년부터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느끼는 바는 뭐냐면 거의 빅파마들은 물고 뜯고 맛보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비만 쪽에서요? 네네,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치료제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이미 투자를 하고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하반기 내내 비만의 전체 트렌드를 다 이제 숲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해서 오늘 그러면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네. 다른 기회. 네, 찾을 또 수 다른 있을지. 기회 이런 쪽을 좀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약물을 일단 비만 치료제를 크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펩타이드라는 게 있고 스몰몰레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모달리티라고 해서 나눠놨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은 뭐 펩타이드, 스몰몰레큘 있고 AB는 항체입니다. 정말 드물게 일라일리가 이 비마그루밥이라고 하는 거를 항체인데 이걸로 이제 그 비만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근육 증가제로 한미약품이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시장에는 한미약품의 그 약물과 일라일릴리 이 비마그루밥이 거의 뭐
지금 현재로서 임상 단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회사와 약물 기술 이전 이런 가능성을 보실 때 펩타이드와 스몰모레큘을 완전히 나눠서 보셔야 돼요. 네, 완전 나눠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리스크나 약효나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선은 펩타이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MOA가 뭐냐면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작동 원리에 GLP가 거의 모여 있어요. 간혹 이런 애들 아밀린이랑 ACVR, 뭐 2A 이렇게 좀 낯선 애들 좀 껴 있고요. 다 이제 GLP-1, 트리플 요거 3개 다 한꺼번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그냥 한눈에 보셔도 거의 GLP-1이 차지할 곳 드문드문 아밀린이 있거든요. 상용화된 것은 좀 드문데요. 상용화된 게 딱 2개밖에 그러니까요. 하나씩. 없고요. 2개밖에 없고 가능성이 하나 더 나온 게 이제 요거입니다. 올포글리프. 네, 요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GLP-1, GIP, GCG 딱 우리가 이렇게 표 한눈에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이런 몰리큘들, 이런 작동 원리는 더 이상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거. 네, 그러니까 신약들 중에 네. 이렇게 작동 원리 이런 GLP, GIP, GCG 이쪽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앞서에 이렇게 이미 파트너십이 많이 일어난 요쪽 요 영역들은 끝났다. 네, 끝났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관점을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임상 1상이나 이런 데서 약효가 잘 나오면 기술 이전이 일어났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지금은 그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임상 1상 단계에서 약효가 좋다라고 판단하기가 너무 이르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그래서 2상 약물의 농도 결정하고 한 수백 명 대상으로 임상을 한 것들을 비싸게 사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회사가 GLP, GIP, GCG 쪽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임상 2상 정도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그러면 기술 이전을 할까라고 보게 되면 릴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애들은 안 가져가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다음에 뭐 암젠, 베링거 인게라임, 그다음에 좀 큰 회사 어디죠? 로슈 이런 메세라 파이자한테 인수됐죠. 파이자 이런 쪽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같은 원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타겟 쪽을 보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이미 GLP, GIP 쪽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밀린을 올해 초에 인수했습니다. 메세라가 파이자 인수될 때도 가능성이 있었던 이유가 GLP-1 하나 갖고 있고 아밀린을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경구제도 갖고 있고요. 좀 다양하게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 아니면 GLP, GIP는 단순히 넘어서서 경구형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들 이런 것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회사를 보실 때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해외 바이오텍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스트럭처, 길리어드, 요건 좀 큰 회사긴 하네요. 그러니까 마드리갈 등등이 좀 있는데 MOA는 거의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게 다 펩타이드계 약물들인데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기회를 찾기가 좀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미국 상장사들 중에서는 스몰모레큘 쪽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까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가 턴스였습니다. 턴스. 네, 턴스라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요거 깜빡하고 못했는데 네. 나스닥 상장사인데요. 네. 턴스가 10월 22일에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턴스 60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 스몰모레큘이 잠깐만요. 네. 임상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데 중단은 뭐예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요? 더 이상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포기해버린 거죠. 네? 포기해버린 거. 네, 포기해버리는데 포기를 한 이유가 근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제가 여기에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은요. 펩타이드계 약물들. 네네. 요거는
요거는 저거 스몰 몰레큘이고요. 요런 약물들은 지금 보시는 거 펩타이드 약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랑 달리 스몰 몰레큘 나눠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펩타이드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미믹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약효의 차이는 있어도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났었어요. 근데 스몰 몰레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없던 화합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작동 원리가 나오면서 독성이 나오는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간독성이에요. 간독성. 네. 간독성이 왜 나오냐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간의 효소, 우리 몸의 간 안에 들어가 있는 효소들이고 얘네들이 약물을 분해하거나 이런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변이 대립 유전자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자 수를 많이 늘리면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앞서 올포글리프론이 지금 현재 스몰 몰레큘들 중에서는 상용화까지 온 약물이거든요. 네네. 얘는 3,400만 대상으로 하는 동 간독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턴스는 154명을 임상을 한 동안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적은 겁니다. 그 3명이 되게 큰 수치군요. 네, 왜 큰 수치가 되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비만 치료제 약물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예전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비만 치료제는 최대 12주까지만 투약을 하게 하는데 지금의 비만 치료제는 거의 평생 먹는 약이에요.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임상을 아예 68주, 72주, 140주 막 이렇게 합니다. 계속 투여하게 하더라고요. 네, 뭐 계속 1년 이상 투여하고 뭐 그런 그렇죠.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 왜냐하면 실제 대사질환지들이 그렇게 투약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그렇게 적은 수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사실 나오면 안 돼요. 간독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다누글리프론도 1,400명 대상으로 하는 동안 안 나왔던 게 약물 조금만 농도 올려가지고 얘네들이 하루에 2번 투여했거든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5시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한 번 투여해보자 해서 약물 높여서 105명 대상으로 임상하다가 1명 나왔어요. 적었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저 턴스가 임상 1상에서 실패를 하고 나는 비만 치료제 이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상이요? 네. 이상에서 실패를 하고 안 하겠다라는 것의 시사점은 뭔가요, 그러면? 그래서 스몰 몰레큘들을 접근해 보실 때에는 이런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에 투약을 했는데 약간이라도 좀 찝찝한 간독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나왔으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통과가 안 되겠지만 실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유혹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에 대해서 무리가 간다. 그러면 생명하고도 먹기 전에 간 수치 다 재고서 약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나 다른 것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약효가 너무 좋아.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데 내 간을 내주고 살을 뺀다고. 근데 이게 욕망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항상 보면은 또 그런 거 그렇게도 하잖아요. 이 약도 먹고 간 그것도 또 보완해주는 약도 따로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 줄 때 위보약 같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병행하기도 하는 뭐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크죠.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까 말씀 주셨던 다시 그럼 펩타이드 쪽으로 뭐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뭐 스몰 이 발음도 너무 어려워요. 네, 스몰 몰레큘, 뭐 저분자 화합물 이렇게 이런 쪽이 그래도 열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뭐 약물이라고 하는 게 개발해서 뭐 바로 성공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등장을, 그러니까 좋은 약물들이 나오는 거고, 뭐 일단 표를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에서 그나마 좀 나스닥 상장사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찝어준다면이라고 하신다면은 남은 전 요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스트럭처.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스트럭처. 네,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라고 있어서 임상 2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A상, 그러니까 한 수백 명 대상으로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은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중당률이 올포글리프론 최대 용량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뭐 견딜만하다, 간독성도 없는 상태에서 좀 내약성이 뛰어나니까 약물을 오래 투약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자면 얘 정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괜찮은 회사가 워낙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기회를 저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오래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펩타이드계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몰 몰레큘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대신에 약효는 잘 나와야죠. 약효는 잘 나야 되고 대신에 부작용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덜한 편이기 때문에 펩타이드계 약물 중에서 좀 퍼포먼스가 좋은 회사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표 안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미약품이 정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전. 딱 봐도 낯설죠. UCN2라고 하는 걸 건드려서 근육을 증가시키는 요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이 근데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1상을 좀 봐주시면 이 회사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약효가 좋은 애도 있고 그다음에 D&D 파마텍이 화이자한테 인수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이벤트가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연말에 경구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낼 거다라는 걸 메세라가 계속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타임라인 12월 말에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중에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아직까지 답을 내지 않았어요. 펩트론, 인벤티리제, G2G가 본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형을 만들어내고 실제 이거 가지고 이제 임상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회사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네. 등장한다고 하게 되면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안에서도 많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지난번에 이제 메세라 얘기해 주신 거 감사하다라는 댓글도 있고 했는데 내일이 인라인리는 실적 발표잖아요. 예. 어떻게 좀 뭐 기대나 뭐 하십니까? 우선은 무조건 YOY로는 엄청나게 잘 나올 거예요.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라이릴리가 세마글루타이드를, 그러니까 위고비를 릴리가 갖고 있는 게 젯바운드 마운자로라는 상품명으로 현재 팔리는 건데, 이게 위고비를 매출을 앞선 게 올해 상반기예요. 1Q, 2Q 요때쯤에 앞섰기 때문에 네. 그래서 3Q는 당연히 더 앞서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작년보다는 잘 나오는 거고. 내년 1분기부터가 약간 기저가 사라지는.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드라마틱하게 뭐 YOY로 막 40% 이렇게 증가하는 해는 올해일 거고, 내년은 올해보다는 그 폭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미국을 추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추월하고자 하면 추월을 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당장 내년에 일어날 일은 아닌데요. 세마글루타이드 물질 특허가 서서히 만료됩니다. 인도에서 먼저 만료되고요. 네. 인도, 중국에서 만료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 한국, 일본 이런 순으로 만료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파이가 조금씩 뺏기기는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바로 또 올포글리프는 출시할 거고, 그러면 또 그게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매출은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릴리는 장기적으로 저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 돈을 아끼지 않아요. 번 돈 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있고, 새로운 모달리티,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지 알 수 없어요. 전 최근에 미국 기업 중에서는 사실 존슨앤존슨의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잖아요. 최근에는 뭐 살짝 고점 대비해서 꺾이긴 했지만.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항상 머크, 노브론디스크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존슨앤존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나 싶긴 한데. 네, 그 회사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암제 쪽에서 이제 우리가 폐암 쪽인데, 네. 폐암 쪽의 시장이 뭐 그냥 체감적으로도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 있어서 기존의 탑 티어였던 타그리소라는 약물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치환을 해서 그 시장을 지금 먹고 들어가는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차세대의 어떤 매출,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주자로서 나오고 있어서 얀센도 당연히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다. 네. 우리나라 한미약품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셨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그 한미약품 하면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비만 치료제지만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죠.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혹은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임상 1상 단계가 지난 거죠? 승인 신청했어요. 임상 1상에 대한 승인 신청.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미국에서. 네, 미국과 한국
네, 일단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작동 원리가 새롭다 보니까 안전성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안전성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정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스테로이드 먹으면 근육이 이제 펌핑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작용이 나오는 게 이제 수용체가 1번 수용체, 2번 수용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1번 수용체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부작용 쪽으로 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용체로 가게 되면 근육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2번 수용체만 작동을 하게끔 만든 게 이 이제 UCN2 유사체 요 1732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인데 정말로 마우스 실험 등등으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네. 입증을 했는데 이게 정말 사람 몸에서도 우리 예상대로 다 재현이 될까? 되는지. 1번에만 될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 한 중반 쯤에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 모집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중반 조금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근데 임상 1상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글로벌 빅파한테 관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관심이. 네. 일반적인 개인들도 진짜 그게 나오기만 하면은 정말 그리고 혁신이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만 치료제들이 다 근육이 빠져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살이 빠지면 당연히 근육이 그쵸. 빠지는 네. 게 일단 못 당연한 먹고 거죠. 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네. 이 보완을 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서 근감소증에도 쓰는 맞아요. 시장은 확실히 넓어질 수 있어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살부터인지 제가 명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숨쉬고 있는 이 와중에 네. 저희들의 근육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은 또 계속 찌죠.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종 질병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생깁니다. 마음의 병도 있지만 몸의 병도 생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진짜 한미약품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것이 아직은 이제 일상 승인 단계라고는 하지만 진짜 나오게 된다면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노령화되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있어서의 판도를 달리 할 수 있는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네. 과연 그 얘기는 이제 내년 되면 또 뭐 계속 관련한 뭐 데이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시각에 또 나와주셔서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주셨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 김선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는 오늘 이제 국장에 현대차가 점상을 갈 것이냐. 너무 큰 기대 아닙니까? 뭐 현대차 가겠죠. 예.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주도주 뭐죠? 주사. 여주사. 예, 여도운 동생 여주사. 여러분, 주도주를 일단 두시고, 또 우리 포탄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분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어저께 미국장에서 그러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AI가 이끄는 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종목의 드라이버가 걸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로 다 파는 그런 행동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미국 가보고 싶으시죠? 저도 미국 간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 미국 투어 얘기할 때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이번에도 저희가 미국 투어 9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클로징벨, 아까 전에 광고에서 살짝 들었는데 저희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클로징벨도 한번 쳐보고 뭐 그런 것을 하긴 합니다. 뉴욕에서의 연말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 미국 투어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셔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없고 또 들어가실 수도 없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실제로 클로징벨을 직접 듣는 경우가 여러분 치지는 않으세요. 그 앞에서. 듣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 세미나도 현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5년 올해 마지막 겨울을 미국에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관련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